러시아가 지금 공격하는 스타일이 하이브리드 전과 재래식 전쟁이 막 그냥 교모하게 막 그 뒤범벅이 된 그런 전쟁이 바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그것이 다음 미래의 한반도 전쟁에서 바로 복사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 지속 지원 능력이라는 파트를 지금부터 주목해 보면서 우리는 과연 전쟁을 1년 이상 했을 때 문제가 없겠는가? 안녕하십니까, 정학래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한 1년 돼갖고 분석들이 주로 외교, 전략, 프로의 전쟁, 그 다음에 무기체계 이런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정작 1년이 된 이 시점에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분야는 전쟁 지속 지원 능력, 이 분야에 포커스를 맞춰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결국은 군수 지원, 작전 지속 지원 능력, 전쟁 지속 지원 능력의 싸움에서 러시아가 지금 현저히 열세를 딛고 있다. 결국 우크라이나는 그 원정 지역 작전을 전개하고 작전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는 이 서스테이너빌리티, 전쟁 지속 지원 능력에서 한계를 느끼면서 더 이상 정말 세계 2위의 군사력을 가진 러시아가 정말 생피를 당하고 있는 거죠. 생피를 당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하면 진짜 러시아의 운명에 아주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단계다. 러시아가 1979년에서 89년 사이에 이 아프가니스탄에 딱 들어가요. 1979년 12월 27일 소련군 특수부대가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대통령궁을 습격했습니다. 그때 만방으로 깨지고 나옵니다. 만방으로. 그러면서 소련판 베트남전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벌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1990년대 초에 구소련이 패망으로 가는 그런 결정적인 요인을 맞습니다. 그 뒤에 이제 전쟁이 없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맞이한 게 21세기 들어갔고 2007년에 조지아 전쟁 5일 만에 끝났어요. 5일 만에. 그 다음에 2014년에 크림반도 전쟁 그거 한두 달 만에 끝났어요. 그 러시아는 최근 들어서 전쟁을 하면서 전승불복 이 원리가 정확하게 이제 지배를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긴 것은 반복되지 않는 것이다. 러시아는 잘못 알은 거죠. 전승불복이라는 고사성어를 잊어버린 거예요. 우크라이나 감은 바로 키이우 바로 수도 바로 조기에 함락되고 젤렌스키 포로로 잡아갖고 우크라이나를 금방 무너뜨릴 수 있다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1년이 넘도록 했는데 준비가 안 된 이 지속 지원 능력 차원에서 준비가 안 된 러시아가 지금까지 견디는 것도 대단한 것이다. 저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거꾸로 봐줘야 된다.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마추어 토크 택틱스. 그러니까 아마추어는 전술을 얘기한다. 그러나 프로페셔널, 이 진짜 프로는 토크 로지스틱, 군수를 얘기한다. 인류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면 나폴레옹도 있고 메가더도 있고 유명한 전쟁의 영웅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 전쟁을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군수 지원이더라. 로지스틱이더라. 근데 미군은 이제 전쟁 지속 지원 능력, 서스테이너빌리티. 왜냐하면 전쟁을 해보니까 군수, 무기를 보내고 장비를 사고 정비를 하고 이러는 것뿐만 아니라 보충병을 보내는 것도 같은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하구나. 인사 문제도 대단히 중요하구나. 여기에 부상병을 치료하고 전사상자를 빨리 호송하고 치료하고 하는 이런 의료, 의무. 가다 보니까 피해가 나오면 바로 복구해야 되는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있던 우리말로는 시설공병 이런 일부까지 포함해서 군수지원, 인사지원, 의료지원, 일부분의 공병지원까지 다 포괄해서 전쟁 지속 지원 능력이다. 이렇게 포괄해서 쓰더라. 앞으로 국방본색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바로 한반도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비슷한 양상이 전개될 수 있다. 세계 2위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러시아가 이렇게
휘청거리냐. 러시아의 물류 시스템이 잘못됐다. 러시아 전시 물류 시스템 왜 이렇게 엉망인가? 앞으로 회복할 가능성은 있는가? 전쟁 지속 지원 능력 차원에서 그렇게 회복 가능성이 없다. 결국은 지금 있는 전선에서 치열한 소모전이 될 수밖에 없다. 군수 지원, 보급 지원, 보충병 지원 이런 것들이 여러 각도에서 제한되기 때문에 지리한 소모전이다. 그냥 사람만 죽어나가는 휴전이라는 게 쉽게 협정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 양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 그 시점까지는 지리한 공박이 될 것이다. 전시 물류라는 것은 이거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에요. 평시에 구축된 물류 시스템이 이제 가동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물류라는 것은 보내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무기, 내가 갖고 있는 장비, 내가 갖고 있는 유류, 내가 갖고 있는 보급품을 전투 현장으로 보내주는 거랍니다. 이거를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신속하게 보내주냐. 그런 나라는 강한 나라고. 미국 같은 경우는 수송의 중요성, 물류가 결국 수송 능력이걸랑요. 하늘로 갈 수 있느냐, 바다로 갈 수 있느냐, 기차로 갈 수 있느냐, 차로 갈 수 있느냐. 이 능력이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골프전에서 우리가 매우 인상적인 장면을 본 게 US 트랜스캄이라고 해서 공군 대장이 지휘해요, 대장이. 그래서 골프전에 막 50만 명을 전방 전투 지역에 막 보내고 400만 톤의 물량을 전방으로 추진하는, 우리도 이제 그걸 대비해서 국군 수송사라는 게 있어요. 완스타가 지휘해갖고 전쟁에 대비해서 국군 수송사라는 게 육해공군 통합된 부대들이 평시에도 다 운용해요. 항만 운용단이라는 것도 있고, 호송대대도 전장이동 통제대, 우리 장병들을 위한 TMO 있죠, TMO. 철도 호송대가 평시에 이제 전시를 대비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실제 전시 대비한 조직들이 평시에 가동되는 거다 이거죠. 연합훈련하게 되면 CTMC라고 해요. CTMC. 다리를 통과하는 우선순위는, 야, 니네 미군이 먼저 지금 저 탄약을 전방에 추진하는데 이 다리를 먼저 이용해라. 물류 이동에 대한 통제를 전부 다 하고 한다는 거죠. 그만큼 전시 물류 체계, 이 훈련하고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러시아 전시물류 체계가 기본적으로 능력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제한됐다고 봐요. 육해 공군의 물류 수송 능력이 최초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공중 수송 능력을 보면 1992년 기준했을 때 500대의 수송기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2020년 전쟁 개시 초에 공중의 수송기가 100대로 줄어들었다 이거죠. 해상 수송 능력도 92년 초에는 한 80척, 전쟁을 개시할 때는 그게 20척 미만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공중 해상 수송 능력이 팍 줄어든 가운데 출발을 했다. 이거 왜 중요하면 러시아 내에서, 영토 내에서 전쟁이 아니고 결국은 원정작전이라는 거죠. 원정작전. 이런 원정작전을 하는 가운데서 해군과 공군의 물류 시스템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가 그 능력을 좌지우지하는 거란 말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원정작전에서는 물류의 허브를 확보하고 항만을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느냐, 얼마나 공군기지를 갖고 있느냐. 러시아는 해군기지, 공군기지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제가 볼 때는 제로였다. 우크라이나 주변에 물류를 보내고 거기에 그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전방으로 추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지가 거의 없어요. 요새는 무기체계도 발달해갖고 비행기들이 전선의 근처로 갈 수가 없다는 그런 요인도 이제 작동되겠죠. 러시아의 공중 수송력, 공중 물류 시스템은 거의 그 마비된 상태다. 해군기지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동항, 항만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4개의 부동항을 지금 갖고 있어요. 이 극동함대, 브라딕포스토크, 크림반도 내에 있는 세바스토폴 그 항만이죠. 요거 정도고 항만 운용에도 제한을 받고 있다. 러시아는 이제 결국은 지상, 기차나 차량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기차가 이제 문제가 좀 있어요. 레일이 사이즈가 다르다는 거예요. 폭이. 러시아를 중심해서 공산권 국가들은 대부분 광계, 이 레일의 간격이 1520mm예요. 근데 유럽의 서방들은 한 143.5? 그냥 한 9cm 차이가 나요. 벨라루스와 조지아까지는 이 열차가 연동해서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우크라이나는 표준계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차량으로다가
전선으로 가야 된다. 또 정말 긴 장정을 가야 된다. 긴 차량 행렬들이 가면서 우크라이나는 정보를 획득해갖고 드론을 공격하거나 포병 사격을 하거나 병참선 차단 작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이게 물건이 정상적으로 전선으로 가면 되는데 이게 중간에 계속 공격받고 이러다 보니까 지상, 해상, 공중 수송 능력이 전부 다 제한이 되는 거죠. 러시아 같은 경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차량 수송대를 편성해갖고 계속 가야 되는데 이게 계속 지금 뭐 만방으로 깨진다는 거죠. 얼마나 얻어터졌으면 지상 수송 능력, 지상 물류 시스템 자체가 지금 무너졌기 때문에 물류를 수송하기 위해서 경운기를 막 써요. 경운기. 말 3,000마리를 러시아에 지원할게 이런 뉴스까지 뜨고 있다는 거죠. 세계 2위의 러시아가 경운기와 지금 말 3,000마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냐. 그런데 이것은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 왜 이렇게 급격히 무너질 수 있냐. 만약 우리나라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그럴 수 있겠구나. 왜? 무기체계가 발달했다는 거예요. 보는 감시 능력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병참선 지원작전하면 밤에 은밀하게 차량을 이동해갖고 소음을 줄이면서 계곡과 계곡 사이로 가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다 감시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타격할 수 있는 타격 무기도 발전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반도에서도 이거는 기차로 이동하면 돼. 이거는 차량으로 이동하면 돼. 이렇게 갔을 때는 만약 우리 한반도에 전쟁이 난다고 했으면 나중에 경운기와 말을 이용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고 야 이렇게 엉망이야? 이 뉴스가 틀렸어? 이렇게 보기에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옛날에 연대 작전과장을 하면서 차량 120대를 홍천에서 저 동해안 속초까지 훈련 목적상 연대 전투단 훈련을 한다고 해서 120대를 국도를 타고선 갔어요. 고장나는 차, 뭐 중간에 뭐 어디 부딪히는 차, 호송대, 그 이동 통제, 지상작전 사령관, 군단장님들 이런 것들을 실제 겪어보지 않으면 그림으로 봐서는 겪을 수 없다. 전쟁은 적이 있는 싸움이라는 거죠. 상대가 있는 싸움이다. 그래서 수많은 변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러시아가 경운기와 말을 동원할 정도로 물류가 엉망이고 개판이 됐냐? 저는 가능하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 미국 같은 경우 세계 요소에 다 해군기지, 공군기지 건설을 평시부터 해요. 우리나라 보십시오. 군산, 대구, 오산, 평택 다 공군기지예요. 항만, 광양, 울산, 부산항, 제주기지. 진해 같은 경우는 탄약 전담기지예요. 일본 지역에는 유엔사 후방기지라고 해서 대규모 공군기지, 해군기지들이 다 편성돼요. 이것은 물론 작전기지로서 역할을 하지만은 작전 지속 지원 능력 측면에서는 바로 물류의 허브가 된다는 거죠. 미국은 사전 배치 선단이라는 게 있어요. 대서양, 태평양, 그 수송선 한 4대, 6대 해놓고 거기다가 예상되는 전쟁 예비 물자를 다 실어놓고 있는 거죠. 17,000명? 한 3개 여단, 5개 여단을 동시에 전쟁이 일어나면 장착할 수 있는 탱크, 장비 이런 것들이 다 적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분에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탄약, 유류 이런 것들이 떠 있는 거예요. 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 이 전선은 일방에 의해서 해소될 수 없는 상태다. 러시아가 다시 새로운 방향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확보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현선에서 지리한 소모전이 될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우리는 이 지속지원 파트의 어떤 문제와 주목해서 보여야 될 시점이다. 우리 군은 상황이 많이 변했다. 환경이 많이 변했다. 전쟁의 조건들이 많이 변했다는 거죠. 우리 군의 간부들은 지금 뭐 잘하고 있겠지만은 각급 부대에서 우크라이나 상황, 러시아 상황을 막 띄워놓고 적어도 막 한 달에 한두 번은 막 종합 토의를 하고 우리 부대는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런 것들을 모의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겠죠?